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홍수 참사가 발생한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에 2차 홍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빙하와 암석이 상류 쪽에 쌓여 있는 만큼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 오늘 피해 현장에 추가 홍수 경보가 내려져 복구 작업을 하던 인력과 저희 취재진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네팔 트리슐리에서 한상우 특파원이 당시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네팔 누아코트주의 트리슐리 지역.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오늘 낮 갑자기 경보가 울립니다. 이유가? Flood is coming again. So we have to reach in offside. That's why police is clearing this ground. 중장비와 복구 인력뿐만 아니라 취재진 등 모두에게 다급한 대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So we have to reach in upper place.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던 주민들도 서둘러 고지대로 뛰어가고 아슬아슬하게 사흘 전 대홍수 피해를 비껴간 집에 머물던 주민은 몸이 불편한 가족을 힘겹게 이끌고 대피합니다. 복구와 수색은커녕 2차 홍수 경보에 놀란 피해 주민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합니다. Mango, lychee lagi. Lychee to lychee ne. Amba. Macadamia nut. अनि त्यसपछि avocado. धान पनि धान हुने fruitमा fruit. 대피 안내 2시간여 만에 산에서 내려온 물살과 토사가 트리슐리 지역의 강줄기까지 밀려와 강수위가 올라간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추가 홍수 우려 때문에 이렇게 피해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철수시키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 중국 티베트 쪽에서 물길을 막고 있던 토사 잔해가 무너지면서 고인물이 범람해 계곡 아래로 또 쏟아져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미리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도 해 인명피해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네팔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빙하가 무너져 내렸고 눈사태도 발생한 겁니다. 비마저 계속 오고 있어 나흘 뒤에 대규모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최고은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 공군 무인항공기 정찰에 잡힌 화면입니다. 가파른 산에서 거대한 빙벽과 눈더미가 한꺼번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5만 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 곳은 사흘 전 빙하와 안반 붕괴로 토사와 암석이 쌓이며 형성돼 있던 언세코였습니다. 이 호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로부터 북동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팀 소속 전문가들이 위성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언세코의 규모를 계산한 결과 길이는 약 150m, 물을 막고 있는 자연 제방의 높이는 40에서 50m에 달했습니다. 수량은 이미 250만 톤. 超过了200万方，也就大概相当于在这样一个海拔高度为2950米，也就是比吉隆口岸高出了1000米的高度的，在它的上方呢有这样2个西湖的水量。 하지만 비마저 계속 내리면서 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추가 빙하 붕괴와 눈사태까지 더해진 겁니다. 预计呢29到30日呢，吉隆口岸以及附近地区呢可能会出现中雨局地的这种大雨的天气。那目前是有一些降水云系存在。我们目前预计呢就是未来3天，那吉隆口岸的降水。 대규모 산사태 여파와 내리는 비로 토양과 안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상부에서 여러 차례 2차 붕괴가 관측됐습니다. 原计划今日展开清淤作业，预警水情有堰塞湖可能出现进一步溃决的可能。 대규모 붕괴 위험은 나흘 뒤인 다음 달 1일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중국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생긴 언세코의 물을 서서히 빼내 붕괴를 막으려면 낮은 부분에 배수로를 파야 하는데 급경사 지역이라 굴착기 같은 중장비 접근도 어려워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참사 발생 사흘째입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때지만 앞서 보셨듯 2차 홍수 위험에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팔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우 특파원, 먼저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홍수가 휩쓴 피해 지역인 트리슐리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트리슐리 강인데 진흙 쓰나미가 덮치면서 강둑 일부가 쓸려나간 상태고 아직도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추가 홍수 경보까지 울리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네, 오늘날 추가 홍수 경보가 울리면서 복구와 수색, 구조 작업이 모두 중단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놀란 주민들과 구조대원, 취재진 모두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 수색과 구조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돼 헬기로 이송되는 피해자들의 모습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이곳 누아코트주 등에서는 모든 민간 헬기도 구조와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길이 끊긴 데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워 헬기를 통한 수색과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이 워낙 위험한 만큼 한특파원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취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에서는 아직도 실종자 접수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이곳에서는 헬기 구조와 동시에 군부대에서 실종자 접수와 확인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피해 지역 인근 군부대를 갔다 봤는데 실종 가족을 찾아달라는 애타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भएको 7:30 बजेसम्म कन्ट्याक्टमा थिएँ त्यहाँबाट छैन अरनीको गाडी लिएर आएको काठमाडौँबाट उहाँ ड्राइभर ड्राइभर हो 실종자 가족 중 일부는 혹시 가족이 병원에 후송된 건 아닌지 계속 바뀌는 부상자 이송 명단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종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1,500명 수준인 실종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홍수 피해 현장 트리슐리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만 시신 100여 구가 수습되면서 중국과 네팔의 사망자는 47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진흙바다를 힘겹게 헤엄쳐 나오는 생존자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 옆엔 헬기가 생존자 이송을 위해 바구니를 내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팔 육군은 고립됐던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현장에 헬기 2대를 투입해 터널에 갇혀있던 노동자와 인근 주민 35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엔 아직도 100여 명이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교량 80여 개가 붕괴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구조대가 접근조차 못한 지역도 상당수입니다. The roads are destroyed, and so it's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ccess. We have about 40 kilometers of road which are damaged. 네팔 당국은 하루 동안 바그마티주 안팎에서만 시신 100여 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는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실종됐던 인도인 관광객과 중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간 시신 7구가 15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362명이었던 네팔의 사망자 수는 46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472명, 실종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장례식장과 병원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वहीं पे भंसार से 3 किलोमीटर हो रहा आने के वो खबर मिल रहा था वो 8:30 बजे तक तो बात हुआ था उसके बाद बात नहीं हुआ. 현지에 일요일까지 비가 예보된 데다 우려했던 추가 범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구조 작업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팔 대홍수를 일으킨 빙하 붕괴 순간이 극적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안반이 무너지면서 빙하와 함께 쏟아져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티베트 방향에서 해발 7,200m가 넘는 랑탕리룽 봉우리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뾰족한 봉우리 아래 산비탈에서 누런 흙먼지가 일더니 곧이어 아래로 검은 먼지 구름과 함께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잠시 뒤 산비탈에 남아있던 빙하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중국 작가는 갑자기 산에서 큰 소리가 나서 촬영했다고 밝혔는데
해발 약 5,200m 지점에 대규모 안반이 붕괴되면서 빙하가 떨어져 나와 계곡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보인다는 캘거리대 과학자들의 분석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위성 사진에도 붕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붕괴 전인 지난 24일 촬영된 사진에는 눈 덮인 랑탕리룽 봉우리 아래 산등성이의 모습이 선명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26일 사진에는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산등성이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사진에서 안반이 무너져 내린 지역은 1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추산됩니다. There's already loose rock material or an unstable glacier up in the mountain that then is being triggered. 안반 붕괴로 빙하와 암석이 뒤섞였고 가파른 V자 협곡을 내려가며 빙하는 녹아 토석류가 됐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하류 지역까지 휩쓴 것으로 보입니다. 通过现有的资料研究分析表明，我们认为初步定性为是一个边缘崩，最后转化成泥石流。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암석과 빙하를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지면서 이번 산사태와 대홍수를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거대한 물살이 덮친 피해 지역 일대는 건물과 도로, 다리까지 휩쓸려 사라졌고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홍수가 핥히고 간 그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촬영된 네팔과 중국을 잇는 국경 검문소의 모습입니다. 세 갈래 물길 사이에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대홍수 하루 뒤인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엔 검문소 건물과 부대시설, 주변 도로 등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흙더미와 홍수에 파묻히거나 휩쓸려간 겁니다. 한국 등반객들도 많이 찾는 랑탕 트레킹의 시작점이었던 샤프루베시 마을. 민가와 도로, 교량까지 온데간데 없이 떠내려가거나 진흙더미에 파묻혀 일대는 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인 9명이 연락두절된 장소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사무동과 교량, 도로 등 부대시설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협곡지형 탓에 사람들과 상업시설들이 모여있던 하천변에 피해가 집중된 게 위성사진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은 주민들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입니다. मेरो श्रीमान सही सल्लामत ल्याइदियोस् भन्ने राम्रोसँग ल्याइदियोस् राम्रो होस् भन्ने मात्रै चाहन्छु मलाई अरू केही पनि छैन मेरो राम्रो होस् मात्रै चाहन्छु. 진흙을 뒤집어 쓴 채 한쪽 면이 완전히 파손된 건물들은 대홍수로 쓸려 내려온 물과 암석, 토사가 준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홍수 발생 사흘째, 아직도 수많은 생명이 거대한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또다시 홍수와 산사태가 덮칠까 피해 지역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아직 1,50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살기 위해 정신없이 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재만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공사 현장과 마을을 덮칩니다. 대규모 홍수가 지나간 마을은 진흙밭으로 변해버렸고 진흙 사이로 군데군데 보이는 일부 건물 상층부만이 마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강인지 분간할 수 없이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상황. 가까스로 구조돼 누아코트 지역의 군사훈련센터에 모여든 외국인 관광객 등 생존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탈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We saw the gush of water all the way, dirty mud, rising all the way 4-story high. We ran for our life. We ran 500 steps all the way up the mountain. 대홍수가 덮치기 직전엔 지진으로 착각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렸다고도 설명합니다. Like waterfall, it felt like a boulder falling down. Like when a boulder hits water, what happens? That's what it was. A big rock. When it hits water, what happens? It pumps a hole in. So we were thinking it's earthquake. 고지대를 향해 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It was the only thing to do. It was nothing more to do. It was highway 40-50 meters and everything happened in 1 minute.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곳곳에 길이 끊기며 고립돼 대홍수 이후 계속 굶고 있는 상태라고 현지의 한 한인 선교사는 전했습니다. 저쪽 마을도 엄청나게 사람들 많은데 그쪽 마을은 아예 못 가고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아이들 지금 250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틀 동안 지금 밥을 못 먹었다고. 다수의 생존자들은 출근하거나 등교했다가 가족과 생이별한 상태로 생사 확인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팀은 헬기를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었지만 2차 대홍수 우려 등으로 네팔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조속한 수색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 남동발전은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네팔 현지에서 헬기 6대를 임차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인 소방청 관계자 등 6명이 즉시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헬기는 카투만두 공항에 아직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 때문에 헬기의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어제 불허하다가 허가해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네팔 측에 협조를 거듭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히말라야 산맥 일대의 기온은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대홍수 발생 48시간이 지난 오늘이 골든타임이 될 거라며 최대한 서둘러 헬기를 띄워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발전소 시설에 고립됐다가 네팔 군 헬기로 구조된 또 다른 우리 국민 9명은 육로를 통해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머물던 시설에 남아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과 주 네팔 한국 대사관 직원 1명도 네팔군 헬기를 타고 오늘 오후 안전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네팔 현지에 우리 공군의 다목적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긴급구호대의 네팔 파견이 결정될 경우 시그너스는 긴급구호대의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네팔 측과도 이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대홍수가 덮친 네팔 수력발전소의 개발사는 빙하호의 위험성을 예측하면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의 위력에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수가 닥치기 전에 촬영된 네팔 라수아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의 물막이 시설입니다. 강물을 막아 지하터널 입구로 흘려보내는 발전소 핵심 시설로 이번 홍수 때 약 9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최대 주주인 현지 사업법인 네팔 수저원 에너지 개발회사가 2018년 작성한 재난관리 계획입니다. 빙하호가 무너지며 발생하는 홍수를 네팔의 주요 자연재해로 꼽았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 절반이 중국에 있어 감시하기 어렵다며 국경을 넘어오는 홍수의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빙하호가 물막이 시설에서 30에서 60km 떨어져 있어 홍수가 가장 거셀 때의 영향도 현장에 도달할 때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에 반영한 우기 홍수 규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같은 회사가 진행한 보충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이런 판단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산 위 호수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내려오는 홍수가 발생해 건설 중이던 일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시공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산사태와 홍수 경보 시스템을 상류에 보강하고 올해도 2차례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남동발전도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 네팔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하류 강수위가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치솟을 정도로 피할 틈도 없이 밀려내려온 이번 홍수에 건설 현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빙하호를 또 터뜨리고 그것들이 또 하류로 가면서 또 산사태나 토성류로 유발하고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웠던 부분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매뉴얼의 개념을 뛰어넘어 위성 등을 활용한 2중 3중의 새로운 경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강했던 이번 대홍수는 폭우로 발생한 홍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뿐만 아니라 흙과 암석이 뒤섞인 토성류가 강 상류부터 휩쓸고 내려간 건데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팔 대홍수의 피해가 커진 이유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토성류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물에 흙과 자갈, 암석 덩어리가 섞였다고 해서 토성류라고 부릅니다. 네팔과 같은 고산지대에선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위스 일그라벤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거대한 돌덩이가 힘없이 굴러내려올 정도로 토성류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토성류는 일반적인 물보다 밀도가 1.5에서 2배 이상 큽니다. 같은 부피에서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부딪혀도 운동량은 2배, 즉 2배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건물이 통째로 사라지고 교량이 한 번에 뜯겨나가고 발전소가 완전히 파괴된 이유입니다. 특히 눈덩이가 구를수록 커지듯 토성류 또한 흐를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계곡의 주변에 있는 나머지의 그 집안 재료들을 가지고 같이 연행작용을 해가지고 와요.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달리 그 피해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토사 실험에선 짧은 거리에서 내려온 토성류에 벽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초속 10m, 즉 시속 36km가 넘으면 매우 빠른 토성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번 네팔 대홍수는 토성류의 속도가 시속 70km, 빠른 곳은 1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200억 리터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토성류가 덮쳤으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토성류가 쏟아지는 걸 인지했을 땐 이미 늦고 사전 징후를 감지해 미리 대피해야 하는데 빙하 붕괴가 네팔의 국경 넘어 중국 쪽에서 일어난 만큼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SBS 서동결입니다.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허위 조작 영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의 재난 영상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가 네팔 현장 모습으로 변조돼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이경원 기자가 검증했습니다. 흙탕물이 계곡을 타고 순식간에 쓸려 내려오는 이 영상. 네팔 대홍수 피해 모습이라며 영화보다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혔습니다. 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이미지 검색으로 검증한 결과 작년 8월 인도 북부 우타르칸드주에서 발생한 대홍수 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BC 등 외신에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시커먼 물이 마을 골목을 따라 사납게 밀려 내려오고 물살을 견디지 못한 전봇대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역시 네팔 참사 장면이라고 쓰여 있지만 2021년 7월 일본 아타미 산사태 당시 피해 영상이었습니다. 집이 폭삭 가라앉으며 떠내려가는 이 영상은 2022년 6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홍수 때 촬영된 것으로 토사가 마을을 덮치며 차까지 쓸려 내려가는 이 영상은 AI 조작으로 확인됐습니다. 느리게 보니 AI 특유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주목받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재미로 허위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단순 거짓 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구조 작업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사 초기 어디에 얼마나 큰 피해가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 우선순위에 혼란을 줘 자원을 낭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7년 미국 허리케인 하비, 그 이듬해 인도 케랄라 홍수 참사는 허위 영상 때문에 생긴 혼란으로 구조가 지연된 사례로 꼽힙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말 역시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레이더의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세종에는 극한 호우의 기준인 시간당 72mm를 넘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전만 해도 드러나 있던 온천천의 산책로가 지금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비는 이번 주말과 월요일까지 전국에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며칠간 이어지다 보니 기상청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 건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마전선이라고 불리는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는데 일요일부터 내리는 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마는 초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시작이 되고 고기압이 북한까지 확장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 장마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잃고 수축하는 지금 같은 여름 후반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비가 옵니다. 이걸 2차 장마, 가을에 오면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기에는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 위치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비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20에서 60mm, 충청과 전북엔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수도권의 비의 양은 5에서 30mm인데 장마 전선이 발달하면서 충청과 호남은 최대 80, 영남은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만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는 지역이 있겠고 거제와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제주에서 최소 2건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구속된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제서야 인정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경장은 줄곧 실종 신고된 장모 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장 씨 실종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지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당시 가족 등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전한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경장은 그러나 통화가 이뤄졌다는 장 씨에 대해 경찰 내부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통신사 통화 기록과 함께 최초 실종 신고에 앞서 이미 장 씨가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제시했고 부경장은 그제야 혐의를 일부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혐의를 시인한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야자수 농장 등에 대한 정밀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부경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재차 확산되자 경찰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음주와 회식을 금지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충남 천안의 타이어 원료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파편이 도로 건너편까지 날아갈 정도로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TJB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옥상을 집어삼킨 채 검은 연기를 쉴 새 없이 내뿜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건물 잔해와 분진이 주변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11시 44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타이어 원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들 뛰쳐나왔어요. 모든 분들이 뛰쳐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막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막 놀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랬어요. 공장 부품이 도로 맞은편 다른 공장까지 날아들고 불똥이 튀면서 불이 옮겨붙는 등 주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나가지고 불길이 한 50m 치솟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연기는 나고 불똥이 튀어서 저희 공장에도 화재가 발생했고요. 소방당국은 12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6대,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3시 48분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요. 이 건물 위쪽을 보시면 불에 타 엿가락처럼 휘어진 자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공장 외부에서 낙하물에 맞아 숨졌고 공장 안에서 작업하던 필리핀 국적 남성 2명은 각각 6층과 8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국적 30대 노동자 1명은 화상을 입고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등 이번 화재로 모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8층짜리 공장 건물 4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지점과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김지훈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한 대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진하던 차량들 사이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50대 배달 노동자가 몰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로 튕겨져 나왔고 길을 걷던 시민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40대 A씨가 몰던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 2대와 택시까지 추돌할 당시 모습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약 80m를 더 내달린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도 들이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반 정도 형태만 보여요. 횡단보도에 박살났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뭐 약간의 밖으로 도로로 갔던 것 같아요. 택시 운전자와 버스 승객,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술을 먹은 건지 야근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이게 서 있지는 않았어요. 질질거렸어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경찰은 추가로 약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일부러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오늘부터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더니 운전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납니다. 관리비에 불만을 가진 차주는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일주일이나 막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바로 치우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대응하려면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관리자가 먼저 차량을 옮기도록 권고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견인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인된 장소에 또 주차료가 부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차료도 내야 되고 또 공공 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치사, 불을 피우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력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란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란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4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만 원 수준, 9,500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건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최초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기지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더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 8분의 1에 달하는 대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들어설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여러 개 칩을 쌓거나 묶어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후공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오는 2029년 하반기부터 7세대 첨단 메모리 HBM4E를 연간 수십만 장 양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통해 공급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딱 맞는 셈입니다. Strengthening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어 테일러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잇따른 미국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관세 적용 대상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 반도체엔 관세가 없지만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혜택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His objective is to ge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done here of our best technology, and that way we can control it the best.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2030년까지 4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에 모두 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트럼프 반도체 관세를 피할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5대 호수 중 하나인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다음엔 바다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가 공유하는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Lake Ontario, that's gone. Lake America. So now we have a lake.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자 온타리오호 이름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더니 실행에 옮긴 겁니다. Canada's been ripping us off for a long time on trade. They don't pay for anything, and they want to be treated like a state. 다만 이번 호수 명칭 변경은 미국 정부의 공식 지명 체계에만 적용되고 캐나다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It's ridiculous. There is no way that that is Lake America. It's Lake Ontario. We share the lake with Canada, and there's no reason to change it.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이 미국 독립선언보다 오래된 400년 이상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온타리오호가 속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type of person that would steal your lunch money the first day. He'd steal the toque off your head the second day, and the third day he'd steal your running shoes. 트럼프는 지난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 뒤 기존 표기를 고수한 AP통신 기자의 백악관 행사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필요한 건 바다라며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자율구조 조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원은 방송 광고 시장 축소에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까지 겹쳐 경영난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는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고 오는 2032년까지 군공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 서산 중원의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소나기가 한때 내렸는데요. 내일은 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은 8월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예상 강수량을 보면 충남과 전북에 최고 8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 오전에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저기압 후면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 이렇게 폭이 좁고 긴 정체전선이 발달하겠습니다. 때문에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강도도 최고 5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도 날은 습하겠습니다. 서울에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로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이 30도 등 더위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9월이 시작되는데요. 날이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